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백테크의 최진봉입니다. 지난주에 나간 방송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 시점으로 거의 48,000명 정도 되고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5만 명을 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10만 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문희정 평론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회수에 집착한 우리 교수님.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희정 평론가가 주로 출연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보다 제가 더 조회수에 목마릅니다. 많은 예. 분들 봐주시고요. 저는 사실 조회수보다 예. 물론 맞습니다. 저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봤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데 예. 이제 댓글을 통해 가지고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사실에 눈을 떴어요. 맞아요. 이런 글들을 봤을 때 더 열심히 방송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문희정 평론가 열심히 합니다.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지난주 방송에 이제 댓글을 쭉 보다가 네. 제가 예전에 미국의 미시간에 살 때 네. 같이 교회를 다녔던 저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많으신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다 댓글을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그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정 선생님 그분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거기다 이제 그 답글을 달았는데 저한테 아직 연락이 없어요. 다음번에 또 보시면 미시간에서 함께 저랑 같이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 뵙던 어르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가열차게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널리즘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매의 눈으로 시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언론을 파헤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힘차게 뉴스 뻗치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널리즘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문득 지금 이 언론사에서 소위 이제 기자밥을 먹고 계시는 분들, 드시고 계신 분들이 저널리즘이 뭔지를 기억하고 계실까? 또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 정말 이런 표현 저도 쓰기 싫은데요. 요즘 언론들 꼴 보기가 싫어요. 기사 쓰는 꼬라지 보면 예.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 이 기사 막 쏟아질 때 저 진짜 예. 언론이 언론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한국 언론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는데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이라기보다는 정말 받아쓰기만 하는구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홍보팀으로 전락을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예.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를 또 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전용기에서 배제가 됐던 MBC를 탑승을 시키겠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죠. 예. 연합뉴스가 제목이 다 똑같아요. 예. 대통령실 UAE 스위스 순방에 MBC 전용기 탑승 허용. 예. 그리고 뉴스원도 똑같은 제목이고요. 예. 동아일보도 똑같은 제목으로 썼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나마 이거는 양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태도 있습니까? 네. 통 큰 결단이라는 혹시 단어를 뭔 통 큰 결단이야.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뭔 통 큰 결단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온통 그런 걸로 도배가 됐는데 이게 네. 꼴 보기 싫었던 게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 큰 결단이라니. 아니요. 전용기에 취재 기자를 태우는 것은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거지 그게 통 크게 결단해 줄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용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 태우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언론사 기자들은 다 돈 내고 탑니다. 자기 비행기 값 다 내고 타요. 본인이 돈 안 내고 타시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따라가시는 분들이 수행원들이. 근데 뭘 누구를 태워주고 안 태워주고 하면 그건 무슨 통 큰 결단입니까? 무슨 통 큰 결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걸 해주거나
그렇지. 이런 거잖아. 허용해 주는 거잖아. 시혜를 베풀거나. 이 시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저희가 왜 예전에 MBC 전용기 배제 논란 일었을 때 이 예. 얘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이거 시혜가 아니고 지금 교수님 하신 얘기 저희가 예.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일단 듣는 귀가 없다. 뭔 소린가. 네. 관심도 없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번에도 그 똑같은 짓거리를 했는데 네. 미디어 오늘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질타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MBC 탑승 허용했다며 비판보다 생색을 받아준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네. 이번 결정이 대통령실의 통큰 결단 내지 언론과의 화해 시도처럼 보도되면서 자의적으로 취재 기회를 제약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2일부터 13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결정 소식을 전한 보도는 모두 31건인데요. 대통령실의 허용 배경을 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본 기사들도 앞서 헤드라인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다 그런 식의 보도만 내놨습니다. 네. 뭐 매일경제는 심지어 대통령실과 MBC는 그간 여러 차례 보도를 놓고 충돌했고 지난 9월 미국 순방 당시 터져나온 윤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서 MBC가 발언에 없었던 내용을 자막 처리해 보도하며 극한 대립을 했다. 매일경제 이 뉘앙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아니 발언에 없었던 내용을 자막 처리했다는데 그거 확인됐나요? 이거 발언에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예. 바이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좋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그 둘에 대해서 날리면 바이든 어떤 게 맞다라고 어떤 결정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왜 매일경제는 이런 식으로 네. 마치 MBC가 일방적으로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큰 벌을 내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뉘앙스로 보도를 이거는 했는지. 잘못된 보도죠.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헤럴드 경제도 네. 윤 대통령이 악연인 MBC도 전용기에 태웠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그러면서 MBC가 왜곡 조작해 보도함으로써 국익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네. 대통령실과 MBC 사이 갈등은 윤 대통령의 용산시대 소통의 상징이던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까지 야기한 상태다. 마치 MBC가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예. 도스태핑을 안 하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헤럴드 경제는 이 난리가 북새통을 이루는 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왜 MBC하고 대통령실이 싸웠는데 다 MBC가 잘못해가지고 싸운 것처럼, 그래서 MBC가 거기에 벌을 주는 것처럼 출근길 문답을 중단을 한 게 그게 다 MBC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씁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이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 분석해요. 이게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야. 도어스태핑 그만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 근데 기회가 맞아. 없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도어스태핑 할 때마다 논란이 많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어스태핑에서 했던 말 때문에 얼마나 또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정무 감각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꾸 도어스태핑을 하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정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커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보수 진영의 내부에서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중단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용산으로 온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소통이었어요. 소통이었어요. 그 네. 대표적인 사례가 도어스태핑이고.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뭔가 이제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스태핑을 하게 되면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근데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한 달간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체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도어스태핑 중단된 이후에? 네. 예. 뭐 제 시각에 들어온 출근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스태핑을 하면서 계속 본인의 출근 시간이 체킹당하는 걸,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잘 됐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그러면 거기서 했던 말들이 논란이 된다는 것마저도 굉장히 좋은 포장이다. 사실은 제때 출근 안 하는 거 계속 본인은 그 제때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거 안 하니 내 출근 시간을 누가 체크하겠어? 이러면서 진짜 시민 언론 더 탐사에
뚝하니 지각하는 게 계속 잡힌 잡혔다. 거죠.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예. 뭐 이런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면 과연 지금의 언론처럼 이랬을까요? 아니요. 난리가 났죠. 비판하고. 왜 멈춰요? 소통한다면서요. 소통입니까 이게?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용산으로 옮기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들 등살에. 왜 옮기냐고. 그렇지. 국민 세금을 왜 그런 데다 쓰냐고. 예. 정말 제가 앞서서 진짜 꼴 보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조목조목 다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이걸 같이 보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연대의식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적어도 MBC만의 잘못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예. 지금 그 일로부터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다수의 언론이 예. 전용기 탑승 논란은 그 MBC와 대통령실 간 둘의 문제다. 자기네들은 마치 상관이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다 체킹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보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경향신문, 예. 그리고 한겨레, 예. 한국일보 요 딱 세 곳이 예. 언론다운 언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도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이걸 구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중간에 언론이 여기까지가 팩트고 이 부분은 사실 가짜다, 허위다, 거짓이다. 이게 사실은 진짜가 이겁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그걸 해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또는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받아쓰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언론이 써줬으니까 이게 진실이겠거니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한번 걸러주는 그 역할을 언론이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 못하니까 이따구로 쓰겠죠? 그러겠지. 알면 이렇게 쓰겠어요? 교수님, 모르니까 쓰겠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예.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적어도 예전에 언론 기자 정신 그리고 싸우는 기자들, 투쟁하는 기자들, 정의를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저 대학생 때만 해도 꽤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죠. 지금은 그런 기자들 찾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청년들 중에 대다수는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대중적이었습니다. 보편적이었고. 그렇죠. 지금 강의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랄까요? 생활에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게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직장을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만 졸업하면 그래도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일자리가 보장되지가 않아요. 워낙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취업 설명회를 왔어요. 왔었어요. 지금은 안 오는군요. 안 와요, 거의. 그리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젊은 세대들이 전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관심 갖는 비중의 정도가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정치 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이 그렇게 예전과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그 상황이 사실은 언제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했냐면 IMF 외환 위기 시절부터 사실은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언론사에 취업한 기자들은 그런
그 말 그대로 내가 직장 중에 하나로 언론사를 택했을 뿐, 그렇죠.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을 뿐, 음. 특별히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사명감이 뭐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았다라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건가요?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음. 학교 교육도 저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취업난이 어렵고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취업 잘 되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예전에 인문학적 소양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독서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의 이념과 생각을 깨우는 그런 책들을 읽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걸 그렇죠. 권장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실무에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토플 시험이든 토익 시험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펙을 쌓는 일. 여기에 이제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커리큘럼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인문학 수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들. 언론학도 마찬가지예요. 기사 잘 쓰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틀에 박힌 것들을 가르치는데 또는 영상 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건 대학에서 가르칠 그렇지 게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근데 대학 교육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게 좀 이제 얘기가 자꾸 옆으로 약간 흘러가는데 대학 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자, 교육부가 대학에 돈을 지원해줘요. 거의 모든 대학에. 근데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대학, 지원하지 않는 대학을 나누는데 그 평가 기준이 다 취업. 이런 거예요. 그런 거가 잘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해주고. 그러니 평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인문학적 교양이나 수양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교육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네. 저희가 미디어 팩트체크를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을 일깨우는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자들에게 특별한 사명감이나 정의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그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조목조목 비판해가지고 바로 잡자 우리가. 예.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자, 다른 언론이 핍박을 받아도 그건 다른 언론의 문제이고 언론의 자유 따위 그 큰 것들은 내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일단 난 기사를 써야 되고 일단 난 처맞지 않아야 되고 일단 우리 언론사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오로지 거기에 매몰돼서 지금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요.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 차례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기 시작하면 난 상관없어가 아니고 내가 언론이라는 업태를 하고 있는 동안은 언젠가는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긴장감 늦추지 마세요. 당신이 그때 대상이 됐을 때 동네방네 울며 불며 여러분 저희 언론의 자유 침해당하고 있고요. 언론사가 단합당하고 있습니다. 해봤자 시민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겁니다. 구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예.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보도 하나 전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 보도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워낙 그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았어요. 무슨 역할이죠? 검찰 음. 시다발이. 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 좀 하네. 약간 예, 저급하죠. 아나운서신데.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예, 어떻게 표현하지? 검찰과 예. 언론이 의혹을 만들고 마녀 사냥을 하는 끔찍한 나라. 훨씬 품격 있네요. 예. 아까보다 훨씬 품격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의혹에 대해서 마치 뭔가 네.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일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네. 어떻게 됐는지, 과정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후속 보도, 책임 있는 보도 해줘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과 언론이 막 의혹을 보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근거 없는 거였다. 그렇죠.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 네. 뒷일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언론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난 실제로 전혀 죄가 없었는데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난 죄인이 돼버렸어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네. 그럼 이런 나를 언론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죄가 없다라는 보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 그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도 마찬가지 짓거리였고 우리가 이렇게 언론의 보도 태도가 이상하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도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많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조차도 언론에서 물어뜯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현혹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았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죠. 예, 한 번쯤은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어? 그럼 뭔가 이상할 수 있겠는데라는 의심을 하는 습관을 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면 그래도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같이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큰 피해를 보신 예.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시민언론 민들레가 저 최근에 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보도를 이제 주로 좀 많이 보게 돼요. 예. 기성 언론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시민언론 민들레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소위 시니어 기자들이에요. 네. 그 현장에서 발로 뛰던 수십 년간 발로 뛰던 기자분들이 모이셨는데 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살아있는 보도를 하시고요. 예. 지금의 이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 하는 짓하고는 확실히 다른데 예. 어떤 것과 관련된 보도를 내놨냐면 예.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왜 이 부분과 관련된 보도를 민들레에서 했냐면은 지난 1월 6일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자, 이 당시에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온갖 언론들이 다 검찰 입장에서 난 진짜 검찰인지 언론인지 검찰이 일본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 징역 5년이라고 헤드라인을 다 뽑았어요. 네. 다 그런 보도만 내놨는데 민들레에서는 정말 그걸 봐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예.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 엄청난 만연 사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는 기사를 올리셨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은 잊고 있어요. 도대체 이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2년 반 전에 예. 이용수님, 위안부 할머니죠. 예, 맞습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해 준다고 지난 수십 년간 같이 했는데 윤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오해와 서운함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국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들고 서럽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 언론들, 한국 언론들, 보수 족벌 언론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 삼아서 수많은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들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진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은 일반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할머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본인만의 그냥 편한 언어로 너 섭섭하고 속상하고 뭐 이거 지는 국회의원 돼서 들어가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걸 뭐가 있다로 만든 언론들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막 그렇게 쏟아내니까 이번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뭔가 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해서 거대한 마녀 사냥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엄청났어요. 진짜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졌는데요. 심지어 윤 의원의 딸 남편 얘기까지 다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들레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확인되지도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가 됐고 가만히 있으면 의혹은 사실이 됐고 해명하면 피해자와 싸우는 사람이 됐고 하나를 해명하면 또 하나가 제기됐고 반박의 내용이 다시 공격받는 빌미가 됐다.
윤 의원의 남편이, 딸이, 아버지가 끌려 나왔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신이 나서 윤 의원의 가슴에 못을 박아댔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정의연에 대한 회계장부 뭐 압수수색 엄청나게 하고요. 계좌 추적 지인들까지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요. 언론이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부분들이 다 불기소 무혐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 조선일보는 요즘도 툭하면 가짜 진보들의 위선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운운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그 사례로 드는 사설과 칼럼들을 계속 싣고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의 사설이 그 가짜뉴스 거짓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다 가짜가 아니고 군데군데 잘못된 부분들 가짜가 들어가 있어요. 교묘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그게 설마 가짜겠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데 아직까지도 불기소와 무혐의로 다 결정이 난 부분까지도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마치 그게 죄가 확정된 양 윤 의원의 사례를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대부분 의혹이 불기소 무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5년을 구형을 하죠, 검찰은?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그 우리가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이 검찰 수사 용어까지 다 알아요. 별건 수사라고 하죠. 자, 처음에 의혹들을 팠는데 없어요, 뭐가.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죠? 별건 수사로? 별건 수사라고 해가지고 털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그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5년을 구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검찰과 언론의 쿵짝이 맞아서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하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했던 거고,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도 계속했던 거고, 뭐 하나가 걸리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속상했던 게 여기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개혁적인 언론과 진보적 지식인, 시민 사회 단체들도 윤 의원에 대한 마녀 사냥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침묵, 심지어 일부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겨레, 경향신문도 이제 일정 정도 소위 이제 조금 진보적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그 언론들도 사실 윤 의원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님과 관련해서 뭐 이 언론들이 진보적 성향의 보도들을 냈는지는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검찰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얼마나 근거가 없고 부실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 앞다투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는 아예 윤 의원과 관련된 거를 보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 자체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모습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을 끝까지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속상한 게 저거를 굳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은 모르죠. 보도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던 언론사들은 그게 무혐의로 나오거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을 나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침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 막 공격을 해대고 근거도 없이.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잡혀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보도를 안 해줘.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혹여라도 최 교수님과 저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막 뭔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믿지 마시라. 검찰과 언론의 마녀 사냥이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판단할 때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그리며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국 언론이 그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해댔던 그 칼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교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얘기 다 마녀사냥이라고 믿으십시오.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뭐 그 정도 급까지 가지 교수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급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무서워. 네. 무서워. 사람을 뭐 어떻게 저거 살 수 없게 만드니까 예. 전 아닙니다. 뭐 다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왜? 기레기들이 보도했으니까요. 믿을 수 없는 한국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야, 그게 무슨 논리도 아니고 그게 뭐냐라고 비판하신다고요? 그럼 언론은 논리를 가지고 보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언론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언론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사회적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잖아요. 언론에 한번 그렇게 되면 매장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혐의가 나오고 혐의 없음이 나왔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잘못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공격을 해대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아무 얘기들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검찰이 5년 구형했다. 이것만 또 막 받아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불기소 무혐의 나왔던 거는 몰라. 그렇죠. 근데 모르죠. 그래 그렇게 막 많은 의혹들이 보도되더니 결국은 5년 구형을 한 거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구형이란 사실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 받잖아요. 네. 그건 또 크게 안 나와요. 네, 크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그래요. 지금 맞아요.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장관이라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해요. 자, 아니 확인도 안 됐고요. 그리고 자꾸 구속됐으니까 구속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정진상, 김용 두 분이 구속된 상태잖아요. 구속됐다고 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맞지만 그거는 법원에 가서 나중에 다퉈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뭐 다 범죄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억울하게 구속된 경우도 많잖아요. 나중에 밝혀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자연스럽게 예. 가짜뉴스 감별사로 넘어갈 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시죠. 예. 주간뉴스 가운데 제가 가짜뉴스 콕 집어드리는데 야 이게 상습범이야. 아 그래요? 예, 누굽니까? 조선은 상습범이야. 이번에는 TV조선입니다. 예. 예. 자, 부분적 왜곡 해석으로 없는 말 만들어내는 선수. 네. 예. 자, 이 정영학 녹취록 네. 뉴스타파가 1,300쪽이 넘는 걸 쫙 공개를 했어요. 집단 그렇습니다. 지성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이 1,300쪽이 넘는 걸 다 훑어본 언론사가 과연 있을까? 시민 언론 더 탐사는 훑어봤어요. 네. 뉴스타파는 훑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디어 백테크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소위 주류 언론들이라고 하는 언론들, 네. 저는 이거 다 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 보십시오. TV조선이 단독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비공개 정영학 녹취록 보니 이재명에게 돈 준 거 수사 못한다라고 다운표가 탁 해놨어요. 자, 이러니까 예. 이것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자기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녹취록을 확보했대요. 예. 취재진이 그동안 공개된 것이 아닌 새로운 녹취록을 확보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 대장동 수익금이 건너간 보다 확실하고 직설적인 정황이 등장합니다. 이게 앵커멘트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리포팅이 나와요. 기자 리포팅이 나오는데 일단 앵커멘트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뉴스타파가 넘긴 1,300쪽이 넘는 그 녹취록 이외에 다른 녹취록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죠. 그렇죠. 네. 그것도 새로운 녹취록이 그렇죠. 왔으니까. TV조선이 어디서 받았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 거기는 이재명이 돈 받았다라는 게 들어있구나. 뭔가 이게 명시가 돼 있나 그렇죠. 보다라는 그렇게 느낌이 이해가 있잖아요. 되죠. 네. 실제로 그러면서 자기네가 막 얘기를 해요. 이재명 수사 못한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이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까지 나온 정영학 녹취록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다라고 한 건 이 예. 사람들이 기존에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부분 흘려줬던 거예요. 예. 그 흘려줬던 걸 기자들이 낼름낼름 받아가지고 막 대서 특필을 합니다. 예. 뉴스타파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검찰이 한 얘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흘려주지 않았던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을 이제 다른 언론에서 좀 찾아라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타파가 집단지성 이러면서 공개를 한 건데 예. 다른 부분을 봤다라는 걸 마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돈이 갔어라는 명시적 표현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짜인 겁니다. 사실은. 뉴스타파가 예. 정영학 녹취록이 뭐냐. 이게 그 대장동 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본인이 이제 검찰에 본인이 풀어가지고 예.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영학 제출 버전이 있고요. 이걸 녹음 파일하고 녹취록을 같이 넘겼는데 예. 검찰청 소속의 속기사가 다시 듣고 풀어낸 검찰 검증 버전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를 교차로 검증을 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정영학 제출 버전의 녹취록에 위변조가 없음을 검찰이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 이 버전이 같았다라는 거죠. 같은 예.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검찰이 흘려줘가지고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마치 그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예. 그 그분이 마치 이재명 아니냐 이런 그렇지.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게 거짓이라고 합니다. 뉴스타파가 예. 정영학 녹취록을 다 살펴봤는데 예. 그 단독을 달았던 언론 보도 일부가 오보였거나 근거가 희박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0월 9일자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예. 여기서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김만배의 이 발언에 대한 검증 없이 그분을 추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상당수 언론은 김만배가 2025년에 유동균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측에 지분을 넘기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남욱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균의 같은 발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 검찰이 가짜로 흘려준 건데 이걸 언론이 검증 없이 받아 쓴 거예요.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다 살펴봐도 예. 이런 표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일보가 지난해 2월 19일에 단독 보도한 대장동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녹취록을 앞뒤 문장을 보면은 그분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증,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흘려준 이 수많은 보도들에 이걸 뒷받침하는 물증을 갖춘 기사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다 파보니까. 그럼 녹취록에 없는 내용도 기사화하고 당연하죠.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것도 기사화하고. 그렇죠. 근데 마치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심지어 예. 뉴스타파가 친절하게 녹취록 보십시오라고 예. 풀어줬는데도 예. TV조선 아까 보셨잖아요. 예.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앞전에 그전에 했던 짓거리 그대로 왜곡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이 됐으면 그걸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명확히 밝히십시오. 맞아요. 사람들한테 왜 그런 혼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은 1300쪽이 넘는 뉴스타파가 다 공개한 그건데 그거 왜 새로운 게 있다라는 뉘앙스로 왜 보도를 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명시를 하냐는 겁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에 새로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 보면은 이재명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그 대장동 일파들, 민간업자들 그쵸.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공적 자금, 시민들의 재산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분노, 그렇죠. 시장으로서 어떻게든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겠다, 예, 예.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책임감에 불타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 그렇죠.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이재명이 돈을 받았던 내용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데 마치 지금 기사를 분석해서 쓴 조선일보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만들어서 기사를 쓴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참나.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검찰이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예. 제발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본인들이 직접 분석을 하셔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셔라. 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혹여라도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고 언론을 통해서 비판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언론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없다. 거죠. 네. 그냥 받아쓰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을 악마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참 이러니 문제는 이제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네. 이번에 KBS 인터뷰를 네. 이재명 대표 하지 예, 않으셨습니까? 했죠. 그러면은 저는 KBS도 충분히 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다 공개했으니까 네. 다 공개했으니까 기자라면 저 음. 같으면 제가 취재 기자라면 약간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 실제로 지금 검찰이 흘려줬던 그동안 거 내가 이거 다 밤을 새서라도 내가 다 팩트 체크 해가지고 맞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진실인지 저는 약간 승부욕에 불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맞는 건지 내가 한번 제대로 확인해서. 찾아볼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나 봐요. 기존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면 보도했던 내용 중에 녹취록과 다른 내용들을 찾아내서 그걸 팩트 체크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왜 그때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그걸 받아 쓴 언론사는 왜 아무런 검증 없이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 그걸 지금의 녹취록을 보니 그게 다른 얘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사실은. 근데 왜 녹취록이 뻔히 있는데도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습니까? 참 의도적이지 않을까요? 게으른 게 아니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아까 윤미향 의원 이게 얘기했잖아요. 마녀 사냥하듯이 제가 그 언론이 새로 찾은 그 역할, 예. 검찰과 짝짝꿍, 단짝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뭐 저는 문희정 평론가 말씀에 그냥 동의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뭐 의견. 개인적인 의견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의견이죠. 느낌이 그렇다. 예. 미디어 백테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보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 도대체 그게 뭐냐 확실하게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이 1300쪽이 넘는 정영학 녹취록이 아닌 네. 다른 정영학 녹취록을 발견한 거면 그게 어떤 경위로 가지게 되셨는지 다른 거면 다른 거다. 어떤 경위로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저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을 좀 까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 예. 꼭 그렇게 해 주셔라. 예. 그게 아니면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지만 너무 이상한 보도다. 예. 너무 혼란스러운 보도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관련된 보도 그리고 지금 그 대장동 관련된 보도 두 가지만 비교해 봐도 언론이 얼마나 이게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언제든 검찰과 언론의 마녀 사냥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외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외신하면 뭐 대통령의 실언, 이란 관련된 실언이죠? 그렇죠. 예. 실언 참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시네요.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나운서 옆에 계시니까 제가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예. 저는 국제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예.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우리 정치인들 이제는 의원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놓고 국제정치 시험을 좀 봐야 돼. 하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모릅니다. 음. 아니 물론 예 기본적 소양도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의원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 그 입 열 때마다 뜨악뜨악하는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어떻게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일 수 있지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국제정치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겠군요. 예. 근데 예, 예. 지금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치셔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제 귀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아마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다루니까 네.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댓글에 그런 내용이 담긴 달린대요. 아니 대통령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 응? 다른 나라와의 문제 안 생기게 우리가 모른 척 해주고, 응? 그게 이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언론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 이거 그냥 동네방네에 우리 대통령이 이걸 잘못했네요 이러고 까발리는 게 국민으로서 바른 자세냐고, 언론으로서 바른 자세냐고 이런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잘한 것도 못했다고 동네방네 떠들었나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하니까 노벨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수많은 절대 창주면 안 된다라는 투서를 던졌다고. 투서란 표현도 신의 악플을 그냥 잔뜩 편지를 보내서 노벨위원회가 수십 년간 노벨위원회 사상 그런 게 처음이었대요. 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걸 기회는 찬스다. 이놈의 네. 대통령 늘 그렇게 입이 문제더니 이번에도 또 실수했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확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 빨리 사과하십시오. 사과 한마디고 그리고 사실은 봉합하려는 성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고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잘못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식의 또 국민이 잘못 이해를 했고 또 언론이 오해를 한 거고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수습을 해대려고 하는 게 일을 지금 더 키우고 있다. 그 상황을 저는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란 현지 매체들은 당연히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동안 윤 대통령이 실수했던 부분들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테헤란 타임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박한 실수로 자주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이 이란을 UAE의 라이벌이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선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박한 실수로 자주 비판받은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식을 아예 그렇게 이렇게 붙였어요. 썼네요. 예,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이미지라든지 우리나라의 국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윤 그런 대통령이 상황인 거죠.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언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걸 보도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언론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찾아보면 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나라 언론에서 마사지를 하고 포장을 하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거 아니다 잘못 들으셨다. 대통령실이 그런 의미 아니다. 외교부가 나서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보수 우파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분의 말하는 스타일을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잠깐 띄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걸 정정하는 의미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주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의 이거 이건 아주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다른 나라 관련된 다른 나라 간의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제3국의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이 무슨 적이라는 등 이런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학을 배우면서 이제 통상 외교 쪽 그걸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외교적 표현. 그렇죠. 네. 외교적 표현. 외교적 표현. 이게 사실은 외교적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신중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 거 굉장히 신중할 뿐만 아니라 외교라는 게 언어가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로 어떻게 번역될 것인지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외교적 표현이라는 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르륵 걷듯이 신중하게 조심조심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유, 이제 외교적 표현이 아주 그냥 입에 배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외교적 표현 말고 그래서 어떻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인데 근데 우리 대통령은 외교적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직접적 연관 있는 것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제3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예를 들어 UAE를 갔으면 우리나라와 UAE 관련된 부분에 말할 수 있지만 UAE와 이란에 관련된 부분을 왜 우리 대통령이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사급 교류도 하고 그리고 우방으로 계속 발전해가고 교역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과정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적은 사실 외교관계에서 진짜 작정하고 내가 그 나라랑 연을 끊겠어 또는 싸우겠어라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 한 악의 축, 적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당연하죠. 예, 그 쓸 수 없는 표현이고요. 아니 이게 마치 우리가 개인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딴 방송에 가가지고 딴 사람이랑 최진봉 교수님이랑 이 작가랑 관계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 신뢰입니다. 그렇죠. 개인 관계에서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태예요. 예.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시다니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따로 이제 뭐 대사를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보였으면 저는 진화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 그렇죠. 지난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렇게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세 개의 섬을 두고 싸우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중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왔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란이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강경하게. 예. 그랬더니 바로 중국 외교부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와 이란의 관계는 돈독한 동반자 예. 관계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추나 부총리급을 파견을 해요. 예. 그래서 빨리 진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짓대로 그냥 대충 마사지하고 포장하고 그게 아니다 부인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게 가져올 파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고요. 저는 이런 윤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일본이요. 자기네가 역사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면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아니라고. 심지어 얼마 전에 상케이 신문이 어떤 사설을 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작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다, 일본이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왜? 방언을? 예, 왜 피해자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들의 논리는 그 당시에 조선인들만 징용을 갔던 게 아니다. 일본 내국인들도 똑같이 일했어. 그리고 우리 일본만 그랬냐? 아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끊임없이 우리 일본을 그 문제를 가지고 못 살게 구느냐? 우리가 피해자다. 어처구니가 없네. 무슨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웃으셨죠. 네. 윤 정부가 이란에서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납득 가능한 설명하시라.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음. 이란 대사를 조치했어요. 그랬죠. 니들이 선을 넘었어? 이러면서. 그게 일본의 행태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란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먼저 선을 넘었고 먼저 잘못했는데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변명만 계속하더니 급기야는 이란이 선을 넘었네? 이러고 대사를 조치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일본을 향해서 사과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 그 적이라는 단어를 쓴 잘못된 행동 하나가 점점 지금 이란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확전이 되고 있는 모양새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걸 초기에 잘 마무리하고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빨리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바이든 아니면도 마찬가지. 그때는 미국이 그래도 그냥 넘어가 줬으니까 괜찮은데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순간 제가 볼 때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게 국가에 미칠 영향, 외교에 미칠 영향, 경제에 미칠 영향 이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국익을 위한 태도가 절대로 아니다. 세일즈 외교하겠다고 뭐 제1호 영업사원 되겠다고 다보스 포럼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실제적으로는 이란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요. 거기서 얻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끼쳐요. 그런 부분 고민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인정할 건 하고 사과하고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문제, 외교 문제 지금 다른 나라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직한 말로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문희연 평론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디어 백태클은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언론이 바로 서서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보도를 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는 언론은 절대로 스스로 정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가운 모습으로 따가운 눈길로 그들을 비판할 때 우리나라 언론은 조금이나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토요일날 저녁 9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 또 아는 분들 지인들한테 많이 보내주셔서 마치 새로 생긴 민들레가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미디어 백태클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청취자,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